오늘 강의 순서는 국제계약 체결에 의해 국제공동 R&D 계약 서식 및 주요 조항, 계약 실무상 주의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국제공동 R&D를 이제 키아 통해서 많이 하시고 있거나 또는 할 계획이 있으신 업체분들이, 기관분들이나 업체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 제일 이제 사실 이게 이 국제공동 R&D를 하려면 반드시 계약 검토를 맡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외국 업체들하고 외국 업체나 기관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다 보니까 영어로 된 계약서를 체결하시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시간 동안 사실은 뭐 이 계약서를 에 대한 모든 걸 다 파헤치고 모든 걸 이해시킨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실무를 하는 동안 제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키아트 일 말고도 제가 대학들이나 기업들의 R&D 계약이나 기타 지재권 관련된 계약을 굉장히 국제 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키아트 관련해서는 국제공동 R&D 계약서 검토하고, 검토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유럽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하고 계약하실 때는 계약 자체가 녹록지가 않죠. 협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 협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무로부터 저희가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약서를 할 때, 계약서는 사실은 뭐 심플하죠. 그냥 둘이 약속하는 걸 갖다 글로 남긴 글입니다. 누가 봐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아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읽으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정확한 법적 의미, 법적 효과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혼전 계약, 영어로는 프리너프추얼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왜 연예 뉴스 같은 거 보면 미국의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 혼전 계약서를 맺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저도 이래저래 하다 보면 고객들하고 이제 그 이혼 사건에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혼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 요즘은요, 진짜 인간의 바닥을 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이 처음 전화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문자 확보하셨나요? 블랙박스 확보하셨나요?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즉, 부부간에 그거부터 따야지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소송 들어보면, 와, 저 인간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인간이 맞아 할 정도로 진짜 바닥을 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누구도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서로 공격하면서 서로 털뜯으면서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미쳤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이런 걸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혼전계약서를 체결했다면 체결하지 않는 경우하고 나중에 이혼할 때 어떤 차이가 날까요? 혼전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물론 한쪽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혼할 때 절대 그렇게 문자 따고 블랙박스 따서 사람의 바닥을 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할 때 이렇게 배분하기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이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도 그게 깨질 거라든지 또는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의견도 잘 맞고 뭔가 추구하는 목표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뭔가 사업이나 과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약서를 쓰라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강 하세요. 어차피 우리 문제 없어요. 우리 얼마나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막상 깨질 때 가면 이혼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실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그 사기꾼인 거고,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과제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자 간에 싸우는 걸 보면 너무 치열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 계약서가 좀 타이트하게 좀 치밀하게 잘 돼 있으면 서로 감정 소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왜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계약서를 그렇게 썼을까? 단지 그 후회만 있을 뿐이지 감정 소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 많이 들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계약서대로 하면 되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는 계약서 체결 시에 지금 시점에서의 감정과
포지션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이혼할 때, 우리 둘이 깨져서 정말 치고받고 싸울 때, 즉 분쟁의 순간을 가정해서 계약서는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바라볼 때 이 계약서가 왜 상대방이 왜 넣었을까? 이 계약서가 나중에 틀어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까?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 국제계약 실무에서 특별히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국제계약이든 국내계약이든 별 차이가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제계약서는 과제계약서고, 그죠? 우리나라도 과제계약서 체결합니다. 국제계약이라고 크게 틀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차이 나는 조항은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계약 왜 어렵냐?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원어민이 있다.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미국 로스쿨 가서 미국 로펌 들어가서 미국 변호사 800명 정도 있는 로펌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자문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미국 사람 있습니다라는 논리라면 저한테 자문받아보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미국 로펌에 있으면서 한국 일은 한 30%, 70%는 미국 일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국말 한다고 해서 한국 계약서 다 아는 게 아니라서 변호사한테 찾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계약서는 법률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전문가가 봐야 되지, 영어 할 수 있다, 국제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일단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국제계약, 특히 영미계약, 영미법 계약, 그러니까 미국 계약하고 유럽 계약하고 다른 나라 계약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우리나라 계약서.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걸 다 친위 성실의 원칙에 따르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 향후 협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미법 계약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위 성실한 말이 계약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친위 성실을 보면 그럼 어떻게 따라? 그게 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제계약서 따보면 기본 최소 10페이지, 보통 많으면 20페이지짜리가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라죠. 그걸 잘 모르는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그거 번역부터 시작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늘 쓰는 계약서들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20페이지라도 사실 보는데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기재한 정형화된 계약서를 쓰고, 반대로 대륙법계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는 계약의 개요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장 흠결의 보완이 광범위하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친위성실 이렇게 써놓고 적당히 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계약서는 3페이지, 많으면 5페이지, 해봤자 7페이지.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국제 계약을 하다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심지어 유럽하고 계약할 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유럽 기관들이 미국 계약서를 또 많이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당사자 자치 원칙, 계약자의 원칙.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경험상 이 계약은, 이 조항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계약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 따라, 레버리지 따라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상하다, 상대방 이상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단지 이런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좀 모호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바라보는 눈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계약의 특성에서 이제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것들. 첫 번째, 중거법.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그죠? 국내 계약에서는 분쟁 해결, 관할 어느 부분에 분쟁 생기면 어느 부분에 갈 건지, 계약 언어, 대금 지불 방법 및 화폐,
해당 거래 계약에 따른 영향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세금, 조세.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어떤 계약서를 잘 경험이 좀 작은 사람들은, 물론 중거법과 관할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조항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약간 이제 고려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것만 주기장창 계속 주장하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주장은 하지만 약간 다른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내어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회사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미국 법을 따를 것인가 한국 법을 따를 것인가 미국 법원에 할 것인가 한국 법원에 따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할 때 첫 번째 많이 고려하는 게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법률 비용을 얼만큼 드느냐. 미국에 소송 한 건 하는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변호사한테 찾아가도 한 2, 3천만 원 주면 소송 시작하고 끝까지 1심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성공모순 따로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되는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입니다. 좀 많이 들면 10억, 20억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싱가포르에 아비트레이션 하면 유리하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싱가포르 아비트레이션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한 20억 듭니다. 전 절대로 그 조항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굳이 꼭 한국 법원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가 이 세금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과제비를 5천만 원을 만약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아트에서 받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 과제비를 5천만 원을 저쪽에서 우리한테 외국 기관에서 우리한테 준다거나 또 우리가 이제 일방령이 있죠. 일방령 국제공동 R&D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키아트에서 우리나라 이 주관기관이 주고 주관기관이 해외 기관에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럼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빼는 금액인가 그 다음에 소득세는 누가 낼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국제계약에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국가가 독일은 부가세 조항이 너무 복잡합니다. 지역마다 많이 틀리고 독일 회사랑 계약할 때는 부가세 조항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법적 조문을 굉장히 잘 다듬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부가세 독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정부 인허가 이런 것들이 국제 계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항들이다라는 정도. 결국은 제가 이걸 하나하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이런 게 레드 플래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조항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결국 혼자 열심히 보시다가 안 되면 전문가한테 가셔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자, 국제계약 분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조항에 따라서 어느 법원에 가서 분쟁을 하느냐의 결과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싱가포르 중재 조항을 집어넣으면 변호사 비용이 최소 막 5억 이상 듭니다. 근데 오히려 독일 가서 소송하기 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회사랑 관할 갖고 자꾸 싸울 때는 그러면 중립 제3국으로 하자. 우리는 일본 아니면 유럽, 독일을 할게. 제안하면 그쪽에서 둘 중에 하나를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3국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선은 뭐 우리는 우리나라, 그쪽은 미국, 뭐 그쪽은 자기 나라 이렇게 주장하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게 레버리지로 사용되거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요거는 물러설 수 없는 것 이런 선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 있는 기관이나 회사하고 계약하느냐에 따라 좀 틀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 절차별로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러면 와서 처음에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쪽 계약서 주세요. 아니면 우리 계약서 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사실은 그 키아트에서 제공하는 국제공동 R&D 계약 그 가이드북을 제가 썼습니다. 샘플 계약서도 제가 해서 다 쓴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드려도 됩니다. 드려도 되고, 그걸 줬더니 그건 좀 근데 약간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하고 할 때는 우리 이거 싫어요. 우리 계약서 합시다 하고 던져주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계약서를 쓸지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과제 계약서는 전체적으로 양 당사자가 논쟁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서를 주고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 과제 자체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계약서에 들어간 쟁점들이
좀 합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좀 여러 개 있다. 이럴 때는 소위 이 키텀이라는 게 필요한데 계약의 사전 준비를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은 뭐며 뭘 협의해야 되며 뭘 합의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주요 조항들을 좀 체크리스트 같은 걸 보시면서 아 요거는 뭐 양 당사자가 당연히 합의하겠지 하는 부분이 있고 요건 약간 이견이 있겠지 하는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진짜 이견이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 지금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계약 조건을 먼저 협상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렇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저나 아니면 기업의 법무팀이나 아니면 어쨌든 누군지 계약서를 잘 보는 사람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디시전 메이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저는 전혀 디시전 메이커 아닙니다. 저는 계약서의 법률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협의한 사람이지 진짜 디시전 메이커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 아니면 경영진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계약서를 주면서 보세요. 그럼 봅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즉 계약서를 검토할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주고받기 전에 중요 문구에 대해서 먼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검토한 사람들이 한 10가지를 막 다투어야 되면 그 계약은 깨집니다. 근데 사실 계약서를 검토할 사람들이 검토할 내용은 되게 테크니컬한 것들이라서 그걸로 딜브레이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한두 문장, 한두 개 조항 말고는 끝까지 다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중요 문구들을 먼저 합의해 놓고 양쪽 계약 검토 당사자들한테 요건 이미 합의됐으니 요걸 토대로 계약을 협상하시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계약을 원활하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국제공동 R&D 계약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심플합니다. 여기 원문자 1번부터 9번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당사자는 당연히 정해져 있고 계약의 목적도 정해져 있죠. 이거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연구 과제 범위. 요거는 과제 범위는 우리는 대부분 다 이미 사전 승인 나 있어서 이것도 이견이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이거는 뭐 서로 주고받아서 거의 키아트 같은 데 다 보고가 돼 있고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과제의 구체적 내용도 거의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공동 R&D는 키텀으로 주고받을 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5번까지 자, 5번에서 조금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연구비가 얼마라는 거하고 연구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로 지급할 건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국제공동 R&D에서 그 공동 펀딩형은 이것도 필요 없죠. 왜냐? 우리 돈은 키아트에서 받고 저쪽 돈은 자기네들 기관한테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는 경우 있고요. 계약 기간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여기서 문제되는 게 7번. 8번도 거의 나중에 이 변호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요. 7번이 문제입니다. 즉, 이 과제 결과물로 특허권이 나왔어요. 이거 누구 소유를 할 건지. 이거는 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 실무 경험상 말씀드리면, 10건에 한 5건 정도는 기업들이 오셔서, 이거 우리 과제에서 특허 나오긴 나와도 별 의미 없어요. 우리도 누가 가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왜 중요하냐. 이 국제 공동 R&D라는 체계 내에서는 우리가 저거를 마음대로 남들한테 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 돈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서 나오는 특허권은 서로 합리적으로 나누게 돼 있어야지 그냥 다 저쪽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근데 보통 특히 상대방이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쪽에 다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보다 더 협상이 어려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 중에 독일은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스웨덴, 스위스 이런 사람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약간 아시아인에 대한 를 좀 쉽게 생각한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랑 그 다음에 스위스 어떤 기업이랑 그 다음에 3자 계약이었는데 한쪽은 미국의 글로벌 글로벌 기업에 하나 끼었어요. 처음에 이 글로벌 기업 사내 변호사가 좀 바빠가지고 저랑 그 스위스 기업하고
저 7번에 대해서 막 7번하고 몇 개 계약 조항에 대해서 몇 개 이제 수정 가지고 계속 협상을 했는데 저희 쪽 제안을 그쪽 이 사내 변호사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다 거부. 그 남은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이 글로벌 미국 회사가 딱 들어왔는데 이 글로벌 미국 회사 딱 들어오더니 딱 보더니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한 70%는 다 오케이. 이쪽에 오케이 하니까 스위스도 그럼 나도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받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끼리 보면 다 빤한 조항들인데 이걸 굳이 끝까지 안 받고 막 계속 시간 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3주가 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은 고객대로 이게 빨리 키아트에 제출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제 탓은 아니잖아요. 결국 3주 뒤에 그 미국 글로벌 회사가 사내 변호사가 조인하면서 3자가 되면서 그냥 한 3일 만에 다 해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무슨 말씀드리냐면 계약 담당자들끼리 이걸 협의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어쨌든 7번, 이 1, 2, 3, 4, 5, 6, 7, 8, 9 중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 아닌 것, 즉 과제이기 때문에 다 정해진 것들이 아니면 따로 사업 담당자들끼리 한번 협의해 보는 게 중요한데 다만 7번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계약 담당자한테 넘어가긴 합니다. 근데 좀 아시면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또 이것도 계약 당사자한테 넘겨줍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어쨌든 텀시트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텀시트를 주고받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계약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중거법, 뭐 관할 이런 것도 이게 처음에 제가 보통 수정할 때 쓸데없는 것 갖고 힘 빼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제의 어떤 성격 그리고 이 우리 고객이 원하는 여기서 이 과제에서 원하는 바 이런 걸 다 들어보고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내주면 안 되는 것들 대강 정리해가지고 계약서를 보고 거기서 수정을 하고 1차적으로 그걸 던져주면 상대방이 막 고쳐오거든요. 고쳐온 것 중에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건 빨리 내주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한쪽이 수정한 걸 전부 저쪽에서 다 반대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런 건 없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뭐 요거는 잘 아시는 거 국제공동 R&D 계약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NDA가 있고 국제공동 R&D 계약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소유권 계약 같은 게 이제 별도로 체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게 공동 연구 계약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못 들어가고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계약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통 이 검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이 두 번째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있고 자 유럽 과제들 중에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심 중에 요 국제 공동 R&D 계약서라는 게 두 번째 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체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 전에 이제 NDA 하나만 있겠죠. 근데 유럽 업체들하고 유럽 기관이 유럽하고 계약할 때는 가끔씩 걔들이 컨소시엄 계약을 맺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컨소시엄 의장이나 아니면 대표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정권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떨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유럽 업체들이 저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끝까지 막 버틸 때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의사결정의 정권을 컨소시엄의 의장이나 아니면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계약서에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소소하게 과제를 진행하면서 뭔가 결정해야 되고 의견을 줘야 되는데 다 묵살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왜냐하면 컨소시엄 계약은 이게 결국 의장이나 아니면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잘 돼야 되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 저건 쟤들 시키지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의사결정의 권한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국제공동 R&D에도 제가 많이 이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컨소시엄 계약 형태로 끝까지 가겠다고 한 경우 있는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가 그쪽에서 보낸 컨소시엄 계약 내용 중에 권한에 관련된 한 절반 이상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의장해. 그리고 보고해. 정리하고 보고해.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의사결정은 항상 우리가 이 다수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건 전부 다 경영진이 판단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만 주주총회 넘기죠. 컨소시엄 계획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진짜 중요한 한두 가지만 전체 다수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근데 실제로 과제할 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당사자들이 컨소시엄 계약 협상의 자율성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좀 뭔가 중요 조항들을 너무 이 집행부 쪽에만 몰아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약 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해서 중요 조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체크리스트인데요. 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주로 이 국제공동 R&D 계약서에서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빈약한 표준 계약서를 외국 회사한테 던지면 결국 그 계약서를 못 써요. 자기네들이 쓴 다른 계약서를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를 쓰고 싶으면 기본적인 거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전문은 그냥 특별한 게 전문이고, 두 번째 정의조항은 안 써도 그만인데, 정의조항을 왜 쓰냐면, 어떤 용어를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서 그 똑같은 용어를 쓸 때는 계속 똑같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의조항이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딱 정해지고, 나머지는 그 용어만 딱 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의조항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계약 대상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계약 이행의 성과 이런 별거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키아트의 평가 조항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키아트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키아트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다음 페이스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키아트의 평가를 받는 걸 양 당사자가 다 인지하고 있음을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 못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요하죠. 항상 돈을 주고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어차피 국제공동 R&D의 공동 펀딩령은 이런 조항이 없죠. 왜냐, 우리 키아트에서 우리 돈 받고 저쪽은 저쪽 돈 받는 거라서 이 양쪽의 주관기관, 참여기관끼리 계약하는 계약서에는 비용 지급 조항들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보유 IP, 과제 생성 IP란 말 쓰는데 이게 사실 제가 굳이 번역한 건데 영어로는 백그라운드 IP, 포그라운드 IP 이런 말을 씁니다. 백그라운드는 배경이죠. 포그라운드는 앞에 거죠.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어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과제 범위 밖에서 여러분들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특허들, IP들 이런 걸 배경 IP, 백그라운드 IP라고 부릅니다. 그럼 포그라운드 IP는 뭐냐? 이 과제 결과물로 나오는 특허나 IP, 이거는 포그라운드 IP라고 합니다. 그걸 왜 구분하느냐? 이 계약서를 보면 결국은 이게 일반적인 과제 계약으로 생각해 보죠. 결국은 이 특허가 두 가지가 쓰이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특허를 쓸 수 있죠. 우리 기술을 쓰니까. 그 다음에 이 과제에서 개량 발명이 나오거나 또 새로운 시리즈 특허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이 기술을 쓰려면, 결과물을 쓰려면, 상대방도 쓰려면 우리 백그라운드 특허를 써야 될 때가 있고 포그라운드 특허는 당연히 쓰겠죠.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특허는 당연히 이 과제 동안에는 무상의 실시권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과제 끝나고도 공짜로 쓰게 해줄 건가? 이게 이슈가 된 거고, 우리 건데. 포그라운드 I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포그라운드 IP 소유권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돈을 각자 펀딩 받아가지고 공동 연구하는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공동 연구에서 공동 발명한 거는 공동 소유로 하고, 공동 연구라도 이 둘 중에 한쪽이 단독 발명한 거면 발명한 쪽에서 특허를 갖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인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계약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게 그 IP에 대한 게 특히나 키아트에서 많이 보는 국제공동 R&D 계약을 제대로 공평하게, 페어하게 체결했는지를 볼 때 많이 보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생성 IP, 즉 포그라운드 IP,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조항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비밀 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공표, 퍼블리케이션. 뭐 여기 기업들은 그 별로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대학이다, 연구기관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하는 이유가 논문 발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업 쪽에서는 비공개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적어도 특허 출원하기 전까지는 공개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퍼블리케이션 조항은 대부분 다 그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공표를 못 한다. 하지만 이 논문 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서 결국은 공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뭐 계약 기간. 자, 또 중요한 게 있죠. 서로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계약을 깰 건가. 근데 일반적인 과제 계약이라면 자유롭게 깨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깨면 안 되죠. 그죠? 키아트 계약인데 지금 과제인데 저 상대방이 계약 해지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해지 조항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노예 계약도 아닌데 너 해지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때는 보증 조항.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증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보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뽑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미 30분을 했더라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거의 한 25분밖에 안 돼서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키아트 공동연구원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양국 공동 펀딩형 R&D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키아트에서 돈 받고 또는 다른 국내 기관에서 돈 받고 해외 기관은 해외 정부 기관에서 돈 받는 그런 구조의 공동 펀딩형이 키아트에서 하고 있는 국제 공동 R&D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몇 년 전부터 일반 펀딩형이 나왔죠. 뭐냐면 우리나라 기관들이 해외 아주 유수한 좋은 연구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키아트가 돈을 내서 우리나라 주관기관한테 돈을 주고 주관기관은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해외 기관에 돈을 줘가지고 국제 공동 R&D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펀딩형, 그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양쪽이 좀 틀립니다. 어떤 틀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에 대해서 뭐 연구 결과물이 어차피 양쪽이 다 가지는 거죠. 그 뭐 그냥 데이터니까 일종의 그건 상관없는데 아까 다시 특허권으로 넘어가서 IP를 어떻게 나눌 건가? 지식재산권 어떻게 나눌 건가? 공동 펀딩형은 일반적으로는 각자 갖는 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발명이면 공동 소유, 단독 발명이면 발명한 쪽이 갖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 펀딩형은 우리가 돈 낸 거잖아요. 우리 세금이 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국에 유럽이나 미국에 아주 글로벌한 유명 연구소하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특허권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래 우리는 관심 없어 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안 된다는 걸 키아트도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소유권 내지 실시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단 전제를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양 두 개가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설명드리고요. 이건 뭐 보시면 됩니다. 양국 공동 펀딩형 R&D하고 그 다음에 일반 펀딩 R&D가 어떻게 구성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계약 각 조문별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계약이 구성이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제목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은 뭐냐면 서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 시작되기 전의 부분. 실제로 계약이 효력을 미치는 부분은 본문입니다. 3번. 아까 보여드린 체크리스트의 대부분 거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문은 서명, 그 다음에 첫 문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2번이 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2번 뭐 이런 겁니다. A와 B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 B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쓰는 게 그냥 근데 우리나라 한국 계약서는 이런 걸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 줄로 계약 당사자 A 누구, B 누구, 갑 누구, 은 누구. 요즘 갑을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계약서에. 왜냐면 갑을이라는 표현이 진짜 갑질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서에서 갑을이라는 표현을 빼긴 하는데 어쨌든 국제계약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쓰고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이 표시를 잘 해야 되고 적어도 주소랑 그죠? 주소하고 이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지 당사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계약 발효일을 여기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주로 많이 여기 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문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계약의 배경을 쓰는 겁니다. 국제공동 R&D에 주로 쓰는 내용은 예를 들면 국내 주관기관은 제1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참여기관은 제2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제1기술과 제2기술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공동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뭐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나라 계약서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쓰느냐? 이게 여기 쓰는 게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뭐 이메일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거 막 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그래도 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계약, 국제 계약들이 이런 걸 대부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써도 돼요. 우리 이런 이유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고 써주는 겁니다. 이걸 잘 쓰는 게 또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 그죠? 그냥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딴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사업적 용어를 가장한 사기꾼들입니다. 계약 측면에서 보면 다 말 바꿔요. 나중에 가면. 네. 어쨌든 공동연구계약의 경우에 무엇에 관한 공동연구인지 중요한 쟁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그죠? 너무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A 회사는 LED에 대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B 회사는 스마트팜에 대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두 회사가 협업해가지고 LED를 조명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대한 공동연구를 한다.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그죠? 네. 자, 계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을 시에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도를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계약서는 잘 안 쓰지만 여기다 또 관련 계약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양업체가 어떤 1차 연구 공동과제를 했었고 2차를 하는 겁니다. 라는 것도 여기 써도 됩니다. 자, 전문 말미에 특히 미국 계약서에서 이런 용어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In consideration of.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심지어 여기다가 $1를 consideration을 하여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도대체 $1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뭘까? 하신 분인데 이건 딴 건 아니고요. 미국 계약법상 그냥 특이한 법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양식을 맞추려고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미법계에서는 증여계약은 다 무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주는 계약은 다 무효라는 겁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다 무효인 계약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뭐 어떤 것들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consideration, 약인, 즉 약속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너희 집에 가서 밥을 해줄게. 근데 사실은 나는 그냥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쓰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1를 컨시더레이션. 내가 $1를 받는 걸로 치고, 해줄게. 이런 계약의 양식을 맞추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나 이 계약이 일반 계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양식 맞추려고 그냥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약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계약서의 양식을 맞추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 컨시더레이션하고 같이 $1란 말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안 주셔도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조항, 용어를 정의하는 거, 계약 대상,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3자와의 유사 연구를 제한하거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이게 연구자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연구자들도 있고 이 연구 과제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경영자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연구자들은 연구비 쓴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건 안 봐요. 연구비 받아야지. 다른 게 뭐가 상관이 있어. 근데 큰 코 다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제일 쉬울 것 같아. 어떤 A라는 교수님이 국내에 계신데 그분이 미국의 대기업에 다니다가 엔지니어로 있다가 한국의 대학으로 온 거예요. 자, 미국의 이 기업은 이 사람이 경쟁업체에 못 가도록 만들고 싶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경쟁에서 못 옮긴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근데 대학은 경쟁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간 다음에 이 종전 직장의 경쟁 업체들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자꾸 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 기술 다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학 가자마자 이 사람한테 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냈다. 한 8천만 원짜리. 오, 좋은 거야. 근데 거기 돼 있어. 향후 우리 회사와 경쟁 관계 있는 업체하고 5년 동안 과제를 하자입니다. 교수님 그걸 못 봤어. 영문 계약서 10페이지, 10몇 페이지인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사인해버렸네. 그죠? 대박이죠. 사실 그 교수님이 8천만 원 갖고 그렇게 자기의 5년 동안 과제를 못하도록 팔아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봐가지고 상대방한테 너 이런 조항 집어넣었어? 너 왜 이랬어? 그럼 상대방 뭐라 할까요? 아,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 아, 우리 법무팀이 그랬나 보네. 아, 그거 별거 아니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여러분도 그렇게 하거든요. 포지션이 항상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공동 R&D에서는 그렇게 양국 펀딩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하지만 혹시 있으면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IP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고 비밀유지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고 공표는 아까 논문 발표 등을 해야 되는 연구기관이면 그걸 잘 보셔야 되고 문제가 없는지. 그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까지만 있으면 동의 안 해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은 불합리한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제3자 특허권 침해 문제, 보증 문제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특허 비침해 보증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위 워런티 조항, 인덴티피케이션 조항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연구 결과물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여러분 그걸 서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적어도 30억짜리 보증 조항에 서명하시는 겁니다. 왜냐? 미국에서 소송당하면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평균 변호사 비용이 20억입니다. 평균이. 최대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만. 손해배상이 아니라. 어마무시 비싸요. 삼성 애플 소송하면 걔들 몇백억 씁니다. 변호사 비용만. 그러니까 그 조항을 내가 침해 없으면 보증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증합니까? 모르지. 침해할 수도 있지. 그죠? 보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누가 하느냐? 기업들이 부품 공급할 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거는 공급할 때 공급계약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받는 경우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납품하려면 여러분들이 슈퍼 을이 아닌 이상은 갑한테 납품할 때 그 계약 조항을 빼고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제 계약에서는 안 넣습니다. 그거. 그죠? 연구비 얼마 된다고. 부품은 수십억, 수백억짜리지만 연구비는 1억도 뭐 끝에봤자 3억 안 넘잖아요. 그거 하면서 30억짜리 보증 조항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나?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 조항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non competition 조항. 이걸로 내가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과제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요즘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수출 제한. 우리 과제 결과물을 전달하는데 또는 우리가 받는데 수출 제한이 걸리지 않느냐. 그죠? 한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각국의 법이 많기 때문에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보냐고요? 이 책임을 우리한테 지은 경우 있는데 당신들 나라는 당신들이 알아보고 우리나라 우리가 알아본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죠? 최근에 미국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 때문에 중국 회사가 미국 회사한테 투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이 생겼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제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수출 제한이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
신기술, 하이텍, 4차 혁명 뭐 이런 것들이 걸릴 경우 되게 많아요.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그냥 그 저기 어디죠? 코트라 같은 데 연락해 보시면 어디 연락하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네. 자, 그래서 비용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구개발비에서 부가세가 넣을지 빠질지 이런 것들이 유럽 회사들하고 할 때 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외국한테 돈 주고 받을 때는 부가세가 어차피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약정 금액이 있으면 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대부분 다.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돈 번 놈이 소득세 내는 거지. 각자 돈 번 놈이 소득세 낸다는 조항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한쪽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 공표조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업들하고 할 때 특히 공표조항이 들어갑니다. 비밀 유지 조항의 일부로 들어가는데 논문 발표가 어차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R&D 과제를 하는 이유는 논문 발표하기 위한 거다 하는 게 보통 계약 조항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너 논문 발표 뭐 하지 마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다만 발표하기 전에 초안을 상대방한테 적어도 며칠 기한을 주고 제공하고 그래서 검토를 받고 혹시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공개를 미뤄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공표 조항도 연구기관들 중에 논문을 쓸 목적이 있는 기관들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지. 자, 워런티 조항. 보증 조항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요. 뭐 제품 공급이면 리콜 조항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건 뭐 없을 거고 권한 및 유효성 보증 이런 거는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뭐 이런 보증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문제되는 건 IP 비침해 보증. 즉 내가 이 연구 결과물이 제3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냥 박박 치우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만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큰 연구비를 준다고 하고 뭔가 조항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이 조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피소당하면 이걸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조항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변호사 특허 소송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0억 이상이 든다.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게 공급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항을 써놓은 건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되게 위험 신호입니다. Defend, Indemnify, 여기 Hold Harmless. 당신한테 어떤 피해도 없게 해줄게. 피해가 1원도 안 생기게 해줄게. 이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허 침해 소송이 발생했다. 네가 네 주머니에서 1원도 안 나가게 내가 다 보상해줄게. 이런 조항이거든요. Hold Harmless. 이 극강의 보증 조항인데 이런 어떤 보상 조항인데 이런 조항이 들어있으면 다 지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뭐 infringement 이런 말도 하거나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이런 말이 보증 조항이 들어있거나 indemnification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다 위험 신호입니다. 그나마 이걸 좀 내리고자 한다면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침해하는 거 없음을 입증한다. 이 정도 할 수 있죠. 즉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다면. 그죠? 그건 내가 알고 있음에 내가 모르게 침해 생긴 건 내가 보증 안 하는 거니까. 그죠? 뭐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특허권 비침해 보증 조항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게 잘못 사인하면 진짜 30억짜리 사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넘어가고요. 자, 경쟁 금지 조항 보시면, 여기 보면, 계약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대학은 본 계약 종료일 전 3년 이내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회사의 모든 사업 부분에서 제조, 사용, 판매한 제품 프로세스 또는 장비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제품 프로세스 또는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주요 경쟁업체 또는 기타 배터리 경쟁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이런 조항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범위를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과제 범위하고 동일한 건 안 할게. 극히 유사한 건 안 할게. 이런 건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돈 많이 주면.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과제 계약이 일반 다른 계약에 비해서 임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연구하다가 연구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만할게,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그걸 못하게 하면 대부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 해지권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임의 해지하면 그 해지를 한 사람이 피해를 보도록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제 공동 R&D 공동 펀딩형에서는 사실은
각자 그 나라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만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일반 펀딩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과제비를 주지 않고 실제로 딱 일한 만큼만 돈 주는 조항들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마음대로 이 해지하는 걸 좀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중재 관할 소송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나라 하는 게 좋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단 싱가포르 아비트레이션 하지 마십시오. 비쌉니다. 미국 소송도 좀 비싸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미국 회사가 돈 주는 과제다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어제 검토한 계약서는 미국 회사가 돈을 많이 주는 과제 계약이라서, 이게 국제공동 R&D 계약이 아니라요. 계약이라서 상대방 회사가 있는 주만 피했습니다. 그 회사가 무슨 중부의 어떤 주에 있는 회사인데 관할이 다 글로 돼 있어서 뉴욕주로 바꿔놨습니다. 그나마 향토 기업은 아니도록 뉴욕에 가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레버리지가 있으면 뭐 보통 저는 독일이 괜찮거든요. 독일하고 일본 중에 던집니다. 둘 중에 원하는 거 고르세요. 독일 회사면 또 독일 이외의 회사를 던지겠죠. 제3국으로 보통 가는데, 소송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좀 나쁘지 않은 게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륙법계라서 법제가 비슷해서 할만하고 비용도 아주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많이 제안하는데, 또 이 변호사들마다 좀 생각하는 게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회사마다 틀릴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읽어보시죠. 그냥 이건 국제공동 R&D하고 상관없이 기술 이전할 때 뭐 어떤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상용화 옵션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기술 이전할 때 선입금을 예를 들면 뭐 1억 준다, 성공하면 100억 줄게, 뭐 이런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약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마일스톤 계약을 맺는데, 상업화에 성공하면 얼마 주고, 상업화 1단계 성공하면 얼마, 2단계 성공하면 얼마, 이런 계약을 맺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게 해외 기술 이전 계약이다. 뭐 이런 설명 드리고요. 요건 좀 깊게 들어가니 좀 본 교육하고도 좀 안 맞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 IP하고 포그라운드 IP, 굳이 말하자면 배경 IP, 그 다음에 과제 생성 IP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배경 IP는 저걸 반드시 정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나중에 갔는데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특허하고 과제에서 만든 특허가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경 지식재산권하고 과제 생성 IP를 나눠가지고, 배경 IP는, 백그라운드 IP는 원래 소유권자가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이견이 없습니다. 100% 이견 동의합니다. 포그라운드 IP는 보통은 돈 준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IP를 잘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것도 백그라운드 IP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라도 그 과제 말고 다른 과제에서 만들어졌다면 배경 IP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뭐가 답입니까? 돈 주는 사람이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굳이 제가 제 사견으로 만들어 놓은 등급을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낸다고 다 값은 아닙니다. 그 레버리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제일 레버리지가 높은 1등급은 혁신적 기술 보유. 이게 돈 내는 사람보다 더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그 다음 레버리지는 개발비를 내는 기관. 이게 두 번째 등급입니다. 세 번째 등급은 신기술, 연구 기술을 개발을 수행하는 것. 네 번째는 보통 기업들, 제품 공급하는 업체들. 레버리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 만들어가지고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여러분들이 3차 협력기관, 대기업의 4차 협력기관 뭐 이런 걸로 납품할 때 납품기업들 죄송하지만 제일 레버리지 약합니다.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말하는 진짜 의의 개념은 이 과제 R&D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세계적인, 정말 엄청난 혁신적 기술을 갖고 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원들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대는 쪽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 돈 내. 그러면 내가 프로토타입 만들어줄게. 스케일업 좀 해줄게. 그리고 특허는 다 내가 가져. 당신들이 쓰는 거는 내가 무상으로 실시권 줄게. 통산 실시권. 이 정도 합니다. 보통. 그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심지어 제가 했던 계약들 중에 국내 대학 교수님인데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이런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실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여러 번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낸 쪽인데 그게 또 이제 보시면 보통 대학이 중소기업하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이 연구개발비 되는 쪽보다 위에가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하고 할 때는 대학은 3등급이고 그 돈을 대는 쪽이 2등급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거에서 약간 레버리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3등급 신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인데 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는 키아트한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공동 R&D 상대방한테 전혀 꿀릴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3등급인 겁니다. 2등급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키아트에 돈 받으니까. 키아트는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만든 IP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갖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계약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에 맞지 않게 협상을 하시면 키아트 계약서 검토 시에 왜 이걸 우리가 못 건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